라이프 스타일. 자, 여러분들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는,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고, 또 건강해야지만 또 이 시간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죠. 병들고 관리하면 관리할 게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 혹시 하시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 관리는 지금부터 잘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까요? 어, 저는 올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나와 사랑하는 가족의 어떤 건강을 챙길 수가 있겠죠.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게 잘 안 먹네요. 잠깐만요. 네. 자, 건강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려면 몸의 구조를 좀 알아야만 됩니다. 내 몸은 이러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혈구, 상피세포, 신경세포, 근육세포와 같은 내 몸의 최소 단위는 세포예요.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이 조직이 모여서 위장관, 심장과 같은 이런 기관을 이루게 되고, 또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개통을 이루고 내 몸을 이루게 되죠. 어, 내 몸은 세포가 아닌 게 없습니다. 내 몸이 만약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면 조직 검사를 해보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세포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예요. 결국은 내 세포가 건강해야지만 몸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러면 이 세포가 건강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충분하고 균형 있게 공급을 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세포를 공격하는 위의 요소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 주는 거. 딱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내 몸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들 아실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거대 영양소,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물 성분과 같은 미량 영양소, 그리고 물, 식이섬유까지 이러한 7대 영양소를 이내 세포는 필요로 하고 있죠. 각종 화학 어떤 성분들과 식물 첨가물이 들어간 햄버거, 피자, 그리고 뭐 라면, 치킨, 뭐 이런 것들을 내 세포에선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딱 지금 보이시는 이 거대 영양소, 미량 영양소, 물과 식이섬유만을 원하죠. 어. 자, 그러면 거대 영양소인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왜 필요하느냐? 주된 에너지원이에요. 탄수화물은 가장 주되게 쓰이는 에너지원이죠. 그리고 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열량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좀 잘 쓰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뭐 수험생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는 이 탄수화물은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하지만 과잉으로 섭취를 했었을 경우에는 비만이라던가 각종 어떤 질환들이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이제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단백질 역시도 주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지만 근육과 혈액을 또 만들기도 하고 또 면역 물질들을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지방, 이 지질 같은 경우도 가장 큰 에너지원입니다. g당 칼로리가 이 탄수화물 단백질 보다도 높은 9kcal 뭐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도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또 내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지방은 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안 좋은 지방을 먹었을 경우에는 이 혈관이 탁해지고 염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 몸 이 세포에
하이브리드 시스템, 세포를 이제 똑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좀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도 또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이 있죠. 지용성 비타민에는 A, D, E, K,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B군, B 컴플렉스하고 비타민 C가 있어요. 비타민 C는 여러 가지 역할을 이제 하는데 첫 번째로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역할의 대표적인 비타민이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있어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역할도 하지만 면역 또 그리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신체 조직을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위해서 콜라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비타민 C도 또 이제 잘 드셔야지만 콜라겐 합성이 잘 되고 또 양치질 할 때 그 입에서 이제 피가 나시는 분, 잇몸에 피가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비타민 C가 부족해가지고 생체 조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비타민 C를 고함량 드시게 되면 금방 또 이런 증상들이 또 없어져요. 그 외에도 이 비타민 C는 지방을 태우는 그 호르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카르니틴, 예, 카르니틴을 생성하는 그런 역할들도 해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비타민 C를 고함량을 좀 드시게 되면 효과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비타민 E가 비타민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이에요. 근데 이 비타민 E는 이제 지용성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토코페롤이라고 부르죠.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포막, 또 각종 점막들, 또 여성 자궁 쪽, 이런 점막 쪽에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자궁 근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E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드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혈중 내에 지방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이 비타민 E 토코페롤이 해요. 혈중 내 지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지질이 이 혈중 내에 떠돌아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건 그 지방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지방에 막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존할 수가 있는데 이 막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그 막이 깨지게 되면 물하고 기름은 같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붙을까요? 혈관 벽에 가서 들러붙게 됩니다. 혈관 벽에 가서. 그래서 이 지방의 막이 깨지지 않게끔, 산화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비타민 E. 그래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 비타민 E는 무조건적으로 드셔주시면 좋아요.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표기, 어떤 이제 성분이기 때문에, 성분표에 보면 D알파 토코페롤, 이거는 이제 천연이고요. DL 알파 토코페롤 같은 경우는 합성입니다. 합성 토코페롤 같은 경우는 생체 이용률 자체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비타민의 두 번째 기능이 호르몬 유사작, 호르몬을 도와준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비타민 D와 비타민 A가 있는데 비타민 D는 미네랄 대사 조절과 또 세포와 조직의 성장 분화 조절, 좀 어렵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는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D이기 때문에 이 뼈에 좋은 성분이라고 우리는 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연구를 통해서 뭐 각종 암, 치매, 우울증, 혈액 관련, 결핵, 폐렴, 황반변성, 근육 향상 너무나 많은 효과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음식물 피라미드 외에 종합 비타민제와 이 비타민 D는 매일마다 추가적으로 섭취를 해야 좋다라고 이제 권고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비타민 A는 어디에 좋은 걸까요? 눈에 좋은 걸로 알고 계시죠? 피부에도 좋지만. 그래서 이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과용량 섭취하게 되면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과용량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좀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기형아 출산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한 형태인 비타민 A 전구체 역할을 하는 베타카로틴으로 섭취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현대 같은 경우는 이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로 전환을 잘 못 시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비타민 A를 좀 적정량, 최소 단위로라도 섭취를 하는 게 또 필요하죠. 자, 그리고 비타민의 세 번째 기능은 조효소,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의 전구 물질 역할도 합니다. 대부분의 비타민들이 이 전구 물질이 돼요. 조효소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비타민 B 컴플렉스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러한 조효소 역할을 하게 돼요.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 효소 관련한 상품들이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효소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불활성 효소예요. 활성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소라고 하는 거를 그냥 섭취했었을 때 효과가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입증이 됐어요. 근데 이 효소가 활성화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조효소, 그중에서 특히 이 비타민 B군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죠. 이 비타민 B군은 8가지로 이제 구분되어져 있는데 각각의 어떤 효과 효능들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뭐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요새 자녀들 운동시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피로를 좀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챙겨 드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은 뭐 생체 화학 반응에 대한 촉매로도 사용이 돼요. 자, 미네랄 역시도 마찬가지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생산에 도움이 돼요. 만약에 이 미네랄이 부족했었을 경우에는 이 에너지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피로하게 되고 또 비만도 또 많이 생기게 비만도 이제 생기게 되죠. 두 번째는 비타민의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모든 동물은 이 비타민을 몸에서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근데 영장류, 사람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드시 흡수를 해야 돼요. 섭취를 해야만 되고 또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합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섭취를 해야만 합니다. 그 외에도 미네랄 같은 경우는 평소에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도 있고 또 중금속 배출, 산염기 균형, 뭐 체계 이동 뭐 이런 좀 어려운 어려운 어떤 그 역할들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좀 하고 있죠. 어. 자,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외에도 이 물, 식이섬유까지 세포는 이 7대 영양소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음식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입에서 잘게 쪼개고 또 입에서 잘게 쪼갠 것들을 위로 보내서 위 소화 효소에겐 위산을 통해 죽처럼 이렇게 잘게 또 만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소장으로 이동이 돼서 대부분의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이동하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대장으로 이동해서 최대한 물까지 끌어당긴 후에 배설이 되게 되죠. 어, 소장에서 흡수가 된 이 영양분 같은 경우는 간으로 이동을 해서 해독 작용을 거쳐서 혈관을 타고 내 몸에 있는 세포로 이동이 돼서 에너지로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섭취한 이 음식물 중에 이 대량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소화기계를 이렇게 거치면서 이렇게 포도당으로 탄수화물은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망산으로 이렇게 분해가 돼야지만 비로소 세포 안에 들어갈 만큼의 작은 크기로 변화가 되게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효소, 소화 효소인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효소는 단독으로는 작용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효소. 이 조효소가 어떤 거? 비타민, 미네랄이 대부분이 그리고 특히 비타민 B, B군이 이 조효소 역할을 하죠.
그랬을 때 이 효소가 작용을 해서 이렇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분해가 돼서 세포 안에 들어가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이동이 된 세포로 들어간 이 영양분은 세포의 무수히 많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로 이렇게 들어가서 ATP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영양분과 내가 호흡한 산소가 거기서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게 세포로 이루어진 내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소들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대량 영양소, 미량 영양소 중에 대량 영양소가 부족했었던 그런 영양 결핍의 시대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량 영양소는 넘쳐나죠. 대신 이 미량 영양소는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영양 결핍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이 결핍이 돼서 나타나는 결핍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타민, 미네랄, 이 결핍되어 있는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려면 얼마만큼 도대체 먹어야 될까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보시다시피 형형색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5접시 이상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 끼니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도 힘드실 거예요. 어, 오히려 이 끼니를 거르기 수 있는 이 현대인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영양제고, 이러한 것들이 이 영양제가 확실한 그런 대안으로 자리 잡기도 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제 영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세포가 필요한 두 번째가 뭐였냐면, 세포를 공격하는 유해 요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세포를 공격하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기본적인 어떤 생활에서 오는 기본적인 스트레스 이외에도 담배, 또 과한 운동이라든가 신체 활동, 또 술, 또 플라스틱과 같은 이런 어떤 소비 생산품들, 그리고 약물, 오염물질, 대기오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몸에는 안 좋은 독소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내 몸에서 이 활성산소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되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생긴 산소 찌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라고 하면, 자, 자동차는 연료와 산소가 들어가서 엔진에서 잘 연소가 되게 되면 에너지가 이렇게 만들어서 차가 이제 잘 앞으로 나가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먹은 음식과 내가 호흡한 산소가 잘 연소가 되면 에너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힘을 내고 생존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료와 산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연료와 산소가 잘 연소가 되지 못하고 불완전 연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연이 나오게 되죠. 이 매연이 차도 부식시키고 오염시키고 또 공기도 오염시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먹은 음식과 산소가 불완전 연소가 되게 되면 나오는 게 바로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가 세포도 공격을 하고 내 몸도 공격을 해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특히나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잘못된 음식들, 오염물질, 과음, 약물, 자외선, 방사선, 스트레스, 노화, 뭐 이런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또 과다한 운동, 뭐 피로, 이런 염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산이 되게 되면 늘어나게 되면 내 몸의 약한 부위 쪽부터 공격을 당해서 이러한 어떤 질병 질환들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어, 원래 정상적인 이 세포는 이런 구조와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계란하고 소세지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쁜 형태의 구조와 또 이런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몸에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쌓이는 외독소, 독소와 내 몸에서 만들어진 이런 활성산소로 이 세포막이 산화가 돼서 손상이 되게 되면 이 세포는 염증성 세포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것처럼 간염, 심근염, 위염, 장염, 뭐 폐염, 신장염, 방감염, 전립선염, 뇌염, 중이염, 관절염, 자궁염, 혈관염, 당뇨병, 고혈압까지도 이러한 어떤 질병들의 이게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당뇨도 세포막이 손상이 돼서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좀 알아볼게요. 당뇨는 당이 넘쳐나서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그런 어떤 증상이잖아요. 우리 몸은 당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 당을 에너지 대사로 쓰기 위해서 췌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이 당을 가지고 세포 안에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당뇨가 생기는 원인은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을 많이 먹게 되면,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들어온 당을 잘 못 쓰면, 그리고 세 번째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죠? 그리고 세포 내에 독소나 중금속, 그리고 당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자리가 없게 되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이 왔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뇨가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과거의 당뇨 같은 경우는 당 섭취가 너무 많아서 췌장에서 이 인슐린을 과다하게 장기간 동안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 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이 올라가는, 그래서 당을 뇨로 배출하는 당뇨가 대부분이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당뇨는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이 세포막에 공격을 당해서 기능이 고장이 나서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당을 끌고 가서 세포 안에 수용체를 건드려 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당이 올라가는 이러한 당뇨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뭐 앞선 어떤 증상이라던가 이 뒤에 말씀드리거나 뭐 어찌됐건 간에 이 2가지로 발생되는 모든 당뇨의 인슐린, 당뇨약을 처방을 하죠. 어, 지금 현재 MD들 같은 경우는 그 증상에 대한 부분을 감추거나 낮추는 그런 것들만 이제 배웠을 뿐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트레이닝을 받지를 못했어요. 좀 안타깝긴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당뇨를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원인. 당을 좀 적당히 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을 잘 쓰기 위해서 이 조효소 역할을 하는 이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시면 되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나와서 호르몬에 대한 어떤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기 위해서 영양을 균형 있게 잘 섭취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포 내 독소나 중금속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밀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포막이 산화가 되지 않게끔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를 해서 이 세포막이 산화가 되는 걸 막아주게 되면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러면 당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살짝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인터넷에 기능의학이라고 치셔서 이미지 검색을 하면 이 그림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현대의학은 보여지는 어떤 이런 증상, 이 증상에 기반한 치료를 또 하고 모든 환자한테 동일한 치료를 해요. 하지만 기능의학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그 기반을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또 사람 몸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전인적인 치료를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점에 대한 부분을 좀 다르게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가지고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서 이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 이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켜가지고 손상을 시키게 되면 이 세포는 부전세포로 바뀌게 돼요. 이 부전이라고 하는 뜻이 원활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병을 야기시키냐면 뇌부전, 심부전, 폐부전 이런 뇌나 심장이나 폐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질환들을 야기를 시킵니다. 자, 좀 더 들어가서 세포 안에 있는 이 핵까지 산화시켜가지고 손상을 하게 되면 이런 종양세포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양성종양인 지방종, 용종, 근종들이 막 생기게 되고 또 악성종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장기에 붙어가지고 생성이 되는 이 고형암, 그리고 내 몸 혈관, 림프, 내 몸 전체에 생기는 이런 혈액암 등 이런 악성 종양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어, 자, 병원에서 이러한 어떤 쭉 증상들이 발견이 됐었을 때 뭘 하자라고 하죠? 조직 검사를 하자라고 하죠. 왜? 세포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는 어때요? 좀 이쁘게 이렇게 좀 생겼잖아요. 근데 활성산소로 인해서 이렇게 손상된 세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정상세포와 손상된 이 세포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원래 정상산소는 이렇게 전자를 쌍으로 끼고 있어요. 안정적인 형태죠.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활성산소는 전자를 하나가 없는 이런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내 몸 세포를 세포 한 개당 하루에만도 수십만 번씩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내 몸의 약한 부분, 내가 영양이 좀 부족한 세포, 그래서 약한 어떤 그런 부위부터 방어막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질병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 약한 부위가 눈이라고 하면 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 이런 것들, 관절이라고 하면 관절염, 요통, 류마티스 이런 것들, 또 혈관 쪽 같은 경우는 고혈압,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 쪽에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또 세포 내핵 안에 있는 염색체 DNA까지도 변형을 이루게 되면 세포가 변형이 돼서 암세포나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는 이렇게 세포가 산화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항산화 물질이에요. 자, 항산화 물질은 전자를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만났을 때 이렇게 전자를 하나를 이렇게 내줘서 정산산소를 만들게 돼요. 그럼 내 몸은 공격을 당하지 않게 되겠죠? 이 항산화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1차 항산화제,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내인성 항산화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항산화제인 외부에서 내가 섭취해야만 하는 이런 외인성 항산화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우리 나이가 한 25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 1차 항산화제인 내인성 항산화제는 내 몸에서 만들어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런 항산화 물질들을 저희는 많이 섭취를 해야만 하겠죠. 그것도 반드시. 자, 이런 항산화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영양소의 대부분이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의 대부분 이제 항산화 물질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3, 40배 농축을 시켜 놓은 게 이제 항산화 물질인 거죠. 어, 음. 자, 아까 이런 송산된 세포에 이런 항산화 물질을 투여했었을 때 어때요? 정상적인 세포로 이렇게 회복해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활성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손상을 입은 후에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공격당하기 전에, 산화되기 전에 이런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하겠죠. 현재 존재하는 어떤 질병의 개수는 약 한 3만 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질병은 90% 이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포가 활성산소로부터 공격당하기 전에 이 항산화 물질을 통해서 세포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종합해서 보자라고 하면 아까 제가 건강하려면 두 가지,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건강해야지만 내 몸이 건강한데 세포가 건강하려면 두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뭐였었죠? 첫 번째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충분히 그리고 균형 있게 공급을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세포를 공격하는 유해 요소로부터 이 세포를 보호해라. 딱 이거 두 가지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족한 영양을 채우고 이 활성산소로부터 산화되지 않게끔 항산화 물질을 섭취해라. 그 물질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죠. 근데 이 비타민 미네랄을 음식으로 먹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영양제로 섭취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음. 그래서 여에서 박사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죠. 종합영양제 섭취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값싼 건강보험이다. 저도 이 말에 상당히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거의 음식과 지금의 음식이 정말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오염된 환경 때문에 또 오염된 어떤 그 생산 환경 때문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음식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어요. 환경의 오염 때문에 이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서 이 미네랄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이 토양은 염기, 알칼리여야 되거든요. 근데 토양이 산성화되고 산성비나 이런 것들 또 화학비료나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이 산성과 이 알칼리가 만나면 중성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땅속으로 많이 좀 흘러 들어가서 현재 토양에는 이 미네랄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땅 파면 지렁이가 나오는데 지금 땅 파도 지렁이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필요로 한 이 땅에서 자란 이 작물을 통해서 이 철분을 하루에 필요한 철분을 섭취를 하려면 하루에 사과 2개면 됐었던 거를 지금은 사과 13개를 섭취해야만 하세요. 그리고 시금치 1단이면 될 거를 지금 19단을 섭취를 해야 되죠. 그리고 베타카로틴 역시도 복숭아 2개를 섭취하면 됐었던 것들을 지금은 쉬운 2개나 섭취를 해야지만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일과 채소 이런 것들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됐죠. 더군다나 그러한 어떤 생산물의 대부분이 이 GMO 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GMO는 이 GMO로 생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대량 생산밖에 없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크기도 물론 커야 되겠지만 병, 해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해야 돼요. 병충해에 강해야 돼요. 그리고 살충제, 제초제에도 아주 강해야 됩니다. 이런 품종을 만들어내는 게 GMO예요. 이렇게 생산이 된 GMO 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그리고 연간 우리가 섭취하는 이 GMO 식품의 섭취량이 1인당 33kg나 됩니다. 어마무지한 양이죠. 이러한 어떤 GMO 작물이 되는 이 종자 있잖아요. 전 세계 종자의 90%를 이 몬산토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몬산토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몬산토라는 회사가 그 종자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종자 회사가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IMF 때 이 몬산토라고 하는 회사에 전부 다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자에 대한 어떤 그 특허권을 전 세계에 종자에 대한 특허권을 이 몬산토라고 하는 회사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 몬산토라고 하는 회사가 뭐 바이엘이라고 하는 제약회사 아시죠? 그 회사에 이렇게 인수가 됐는데 이 몬산토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화학 기업이었어요. 화학. 그래서
사카린이라고 하는 물질 여러분 아시죠? 그 설탕을 대체하는 그 화학물질 사카린. 이 사카린을 코카콜라에 이게 납품을 하면서 자리를 잡은 회사였었어요. 음, 웃기죠? 어, 근데 그 회사가 이런 이 화학 실험을 하다가 발견된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었냐면 쇠파이프 있잖아요. 그 쇠파이프 안에 있는 금속 물질을 이게 깨끗하게 제거하는 물질을 이게 만들어내게 됐는데 그게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었어요. 근데 이 물질을 식품에 아니 그 식물에 이렇게 뿌렸더니 세상 남아있는 식물, 뭐 바이러스, 뭐 해충 이런 것들 그냥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제초제를 생산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상용화되면서 어마무지한 매출 부를 갖게 된 회사입니다. 근데 어, 이 회사 부지 옆에 이제 연못이 있었는데 환경조사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성분이 이 연못에 가득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 연못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남은 박테리아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박테리아를 추출을 해서 이 농작물에 주입을 했더니 제초제에도 끄떡없는 슈퍼 작물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GMO 이 작물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량 생산된 이 GMO 식물들, 그 곡물들을 미국, 뭐 아르헨티나, 뭐 인도, 중국, 브라질 이런 땅덩어리가 큰 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구매해서 먹는 그 식품 표기 거기 성분이라고 보셨을 때 수입 그러면 전부 다 GM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GMO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오려면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되잖아요. 운송비 때문에. 그 대부분이 배로 이렇게 수입하게 돼요. 유존성 같이 큰 것에 기름이 아닌 이 곡물을 다 때려 넣어서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되죠. 그럼 미국이라던가 남미 이런 데서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까지 오는 기간이 15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생산해서 그런 것들을 배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다 선적을 시키고 우리나라로 이동을 해서 다 끄집어내 가지고 식품회사까지 이동을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정말 수개월이 걸려요. 그 안에서 이 수입하는 곡물들이 변질되지 않게끔 해충이라던가 벌레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살충제를 엄청나게 투입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게 썩어 나가지 않게끔 방부제도 엄청나게 또 때려 붓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곡물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곡물들은 이러한 살충제, 제초제, 그리고 이런 것들, 방부제 이런 것들을 가득 머금은 곡물이 될 겁니다. 자, 또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한 게 꼭 사람이 먹으려고만 할까요? 아니요. 더 큰 이유는 고기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정말 많이 섭취하게 된 소, 돼지, 닭 이런 것들을 사육하기 위해서 그 사료 용도로 이 GMO를 대량 생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먹은 소, 돼지, 닭 같은 경우는 그런 GMO 식물을 먹게 되면 어때요? 살충제, 제초제, 그리고 방부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몸이 축적이 될 거고 또 이러한 소돼지 닭 이런 가축들을 대량 사육하게 되면 질병에 걸리면 다 폐사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항생제나 이런 것들도 투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먹고 있다는 거죠. 정말 끔찍한 사실. 이제는 정말 음식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에 내독소도 증가하게 되고 또 외독소도 어마무지하게 또 쌓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만성 염증, 병증을 일으켜서 이러한 질환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몸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해독작용이죠. 대표적인 대사 중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장, 간, 신장. 음. 그 첫 번째 관문이 방금 말씀드린 장이에요. 장은 소장과 대장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내가 섭취한 음식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영양소가 대부분이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을 통해서 해독 작용을 해서 혈관 타고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 흡수, 영양분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소장의 이 벽은 이렇게 육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모는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좋은 것들은 이렇게 잘 흡수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이런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강한 육모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근데 이 육모 사이에 안 좋은 음식들, 독소나 이런 것들이 끼게 되면 안 좋은 유해균들이 거기서 염증을 일으켜서 이렇게 육모 사이를 이렇게 벌려요. 그래서 이 벌어지게 된 이 육모를 통해 가지고 독소, 안 좋은 것들, 담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되는 거죠. 어. 특히 우리 밀가루 음식 많이 먹잖아요. 밀가루 음식. 이 밀가루를 면이나 빵으로 이제 만들려면 이 쫄깃쫄깃하고 또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첨가제를 넣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쫄깃쫄깃하고 찰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글루텐은 소장에서 분해가 되면서 조눌린이라고 하는 독소를 만들어내요. 이 조눌린이라고 하는 독소가 이 장누수 증후군을 더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혈관을 타고 돌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그중에서도 뇌로 가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이 졸음이 뇌로 가게 되면 뇌 같은 경우는 BBB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독소가 조눌린이에요. 그렇게 되면 뇌졸중, 뇌출혈, 뭐 뇌경색 이런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브레인 포그부터 시작해서 경도인지 장애, 치매까지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밀가루 안에는 브롬이라고 하는 중금속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브롬 같은 경우는 요오드하고 좀 비슷한 어떤 유사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브롬이 가짜 요오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않는 갑상선 이상까지도 또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를 끊지 않고 이런 어떤 치매라든가 갑상선 질환을 뭔가 개선이 되는 거는 좀 힘든 얘기가 되겠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어떤 염증 질환들이 발생이 되게 돼요. 이 장누수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밀가루를 먹으면서 건강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진 않죠.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밀가루 음식은 조금 줄이시되 좋은 유산균을 드셔서 장 환경을 좀 좋게 해주고 그리고 식이섬유를 통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이 소화기계에 대한 순환을 좋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독을 걸러주는 해독 기관, 관문이 어디냐면 간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어떤 해독 기관이죠. 소장에서 흡수가 된 음식물은 간으로 가서 해독을 거쳐서 혈관을 타고 세포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간에서 이 음식물의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독소가 온몸에 퍼져서 정말 문제들을 많이 만들게 될 겁니다. 이때 간에서 해독작용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콜레스테롤은 정말 중요한 작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뇌의 중요한 성분이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호르몬을 만드는 그 재료인 그 전구체 역할을 하고 또 비타민 D도 콜레스테롤이 있어야지만 또 합성이 되고요. 또 지방산 형태로 에너지로 또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막의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또 해요. 세포막은 지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에서 해독을 필요로 할 때 담즙을 생성할 때도 이 콜레스테롤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에서 생성된 이 담즙은 해독 작용을 거쳐서 담낭에 보관했다가 담낭관을 통해서 십이장으로 연결돼서 어 단백질이나 지방에 대한 어떤 분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효소로서 도와주고 대장으로 가서 또 배변을 또 원활시켜 주는 그런 윤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담즙이 잘 생성이 되는지 콜레스테롤 수치나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음. 자, 이렇게 흡수가 된 이런 것들, 그 영양분은 이제 혈관을 타서 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혈관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 정도가 돼요. 지구 2바퀴 반. 그 속도는 평균 속도가 KTX 속도까지 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혈관은 내 몸에서 이렇게 휘고 또 나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깨끗하지 않은 혈액이 이러한 속도로 온몸을 혈관을 돌게 되면 혈관에 상처가 많이 날 거예요. 그때 출동하는 것 역시도 콜레스테롤, 그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HDL은 좋은 거고 LDL은 안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혈관에 이렇게 상처가 났었을 때 LDL 콜레스테롤이 가서 이렇게 패치를 붙이는 딱정이를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해요. 어. 근데 그 딱정이도 계속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갖다 붙어가지고 하게 되면 혈관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다시 이동시켜서 재처리하게끔 만드는 게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근데 이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타입이 A 타입, B 타입이 있어요. A 타입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렇게 좀 크고, 그리고 B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분자가 작아요. 그래서 혈관에 박혀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B 타입이 많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라고 해서 콜레스테롤 제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근데 염증 수치가 높아,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 중에 B 타입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이제 현명하겠죠. 그래서 조금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하면, LDL 콜레스테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 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게 LDL 콜레스테롤이고요. 그리고 남는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가서 재처리하게끔 다시 쓰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HDL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이 간에서 한 70%, 80%는 알아서 생산을 하고 그 수치도 조절을 해요. 만약에 내가 총 콜레스테롤 중에 50을 섭취를 했다라고 하면 50을 생산하게 돼요. 내가 만약에 30을 섭취했다라고 하면 70을 간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조절해요. 근데 단순히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고 해서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제제로 이 수치를 낮추게 되면 오히려 이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이 원인적인 부분에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제제는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오히려 간이 해독작용을 잘 할 수 있게끔 간 영양제를 잘 드시고, 그리고 혈관 내에 이런 상처가 나지 않게끔 혈관이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순도 높은 오메가3를 먹고, 또 염증이 발생되지 않게끔 항산화제를 잘 섭취하면 이 콜레스테롤 제제는 단 한 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쭉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병원을 찾아서 약으로 좀 이제 치료를 하는 아주 값싸고 간편한 선택을 좀 하게 되죠. 의사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벼운 문진만 가지고 뭐 이런 이제 진통 소염제라던가 항생제 이런 것들을 처방하고 또 수치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고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콜레스테롤 제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처방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약들은 부작용도 많을 뿐더러 영양소를 고갈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합니다.
이 약이라고 하는 게, 음, 그, 뭐죠? 특허를 받지 않으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물질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이 약에 대한 기전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내 몸에 있는 영양소를 갖다가 써야 되고, 그걸 갖다가 쓰게 됐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영양소가 이렇게 감소가 되면서 결핍이 생기게 되죠. 그럼 또 그 결핍 증으로 인한 부분을 또 병원을 가서 약으로 또 결핍증이 생기면 또 약으로,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이 부작용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약에 대한 선택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하는 약들은 전부 다 임상을 거치게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1상, 2상, 3상, 4상을 통해서 효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1상, 2상, 3상을 거치면서 하는 이 임상 실험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상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명이지만 2상, 3상, 4상을 거치면서 몇백 명, 몇천 명한테, 그리고 4상 같은 경우는 시판되고 나서 또 추적 조사까지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요. 왜? 사람을 대상으로 어찌 보면 실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러한 어떤 임상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약회사들은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노력들을? 의료비를.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라고 하는 이 미국 식약처인 FDA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5년 정도의 임상을 가져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년 정도로 줄었고, 또 코로나 시기 때부터는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서 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것들이 사용 승인이 나가지고 신약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이게 제약회사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부와 제약회사의 커넥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한 명당 제약회사 로비스트가 한 2.5명 정도가 붙는다라고 해요. 이러한 어떤 문제들을 저희는 뭔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병원을 갔었을 때,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을 때, 우리 아이가 병원을 가서 약 처방을 받을 때 최소한 의사에게 5년 이상 5년 이상 임상을 거친 어떤 그 약을 처방해 달라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의사들한테 혼나죠. 이게 지금의 실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어, 확실한 임상을 거친 이런 위험한 약보다는 확실한 임상을 거친 영양제가 있다라면 어떨까요? 임상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고 효과에 대한 부분이 입증이 된 이런 영양제가 있다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여행제는 필요 없다, 뭐 여행제는 효과가 느리다, 별로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야만 됩니다. 어, 음식으로 충분한 어떤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을 뿐더러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런 약품보다 실제로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보는 이런 영양 성분들이 정말 많아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한테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 이 혈압과 박동이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병원에서 놔주는 게 마그네슘 주사예요. 그럼 이제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력한 효과도 있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고함량으로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72시간 내에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그 약물보다도 이 심혈관 질환 예방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B군 중에서 B3,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관절염 환자,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이 환자에게 진통제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 그리고 콜레스테롤 제제인 스타틴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신 부작용은 훨씬 더 적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지 못하면 남이 하는 선택에 의지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올바르게 안다라고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가족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통한 올바른 건강을 챙기게 될 거예요.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알고 선택을 하는 것과 모르고 선택을 하는 거는 정말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능의학에 마지막으로 기능의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약이 필요 없지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약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공감하시나요? 어, 환경으로 인해서 식생활이 정말 많이 위협받고 안 좋아졌잖아요. 질병이 발생이 되고 난 후에 그걸 관리하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 전에 그 질병을 예방하는 데 우리는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 내 몸은 내가 매일마다 먹은 음식이다라고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부족한 영양은 질 좋은 뉴트리션으로 잘 채우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 하고 그리고 수면을 잘 취하면 우리는 건강한 몸을 통해서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